안녕하세요. 스마트 머니톡입니다. 요즘 코스피 정말 뜨거웠죠? 시장이 너무 올랐다. 아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의견이 정말 팽팽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길을 찾아야겠죠. 오늘은 이 혼란 속에서 거시경제지표라는 든든한 청사진을 통해 2026년까지의 시장을 내다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투자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경제 지표들, 그러니까 우리만의 툴킷을 한번 갖춰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 툴킷으로 경제의 큰 흐름을 읽는 나침판, 경기 순환 지표를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지금 코스피가 어떤 상태인지 진단해보고 2026년까지의 큰 그림과 함께 우리가 조심해야 할 리스크는 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볼까요?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면 일단 우리가 쌓을 전쟁터, 즉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 기본 도구들, 국가 경제의 건강검진표 같은 핵심 지표들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GDP입니다. 국내 총생산. 워낙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한 나라의 경제 성적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정 기간 동안 우리나라 땅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를 싹 다 더한 거죠. 이 숫자가 커지면 경제가 성장한 거고 작아지면 역성장한 겁니다.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GDP를 볼 때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명목 GDP랑 실질 GDP, 이 두 개를 꼭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딱 자동차만 만드는 나라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작년에 자동차 10대를 만들었는데 한 대에 1억이었어요. 그럼 명목 GDP는 10억이죠. 근데 올해는 경기가 안 좋아서 8대밖에 못 만들었어요. 근데 물가가 엄청 올라서 차 한 대 값이 2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해 가격으로 계산하는 명목 GDP는 8대 곱하기 2억 해서 16억, 오히려 늘어나 버립니다. 이상하죠? 생산은 줄었는데 성적표는 더 좋아졌잖아요. 이게 바로 물가 상승이라는 착시 효과입니다. 이 착시를 싹 걷어낸 게 바로 실질 GDP예요. 실질 GDP는 기준이 되는 작년 가격, 즉 1억 원을 그대로 올해 생산량 8대 곱하는 거죠. 그럼 8억이 나오죠. 이제야 비로소 생산량이 줄어든 진짜 경제 상황이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진짜로 성장했나? 이걸 보려면 반드시 이 실질 GDP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GDP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게 바로 1인당 GDP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라 전체의 경제 규모가 아무리 커도 예를 들어 중국처럼요. 인구가 워낙 많으면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1인당 GDP가 그 나라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지표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지표는 통화량입니다. 우리 몸에 피가 도는 것처럼 경제에는 돈이 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의 혈액이라고도 부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표는 바로 M2인데요. 이게 뭐냐면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쓸 수 있는 실탄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죠. 그냥 우리 지갑 속에 있는 현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넣어둔 예금이나 적금처럼 마음만 먹으면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돈까지 다 포함하는 아주 넓은 의미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M2, 즉 시중에 돈이 많아지는 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우리 투자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자산 가격이 올라가요. 당연하죠.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 그 돈이 가만히 있겠어요? 은행에 넣어둬봐야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주식시장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겠죠. 우리가 지난 몇 년간 경험했던 엄청난 자산 시장 랠리, 그 배경에는 바로 이 어마어마하게 풀린 통화량이 있었던 겁니다. 둘째, 물가가 올라요. 인플레이션이죠. 이것도 상식적으로 돈이 흔해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예전에 10,000원으로 사던 걸 이제 11,000원, 12,000원 줘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중앙은행이 맨날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이유도 바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 통화량 지표는요, 여러 단계로 나뉘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1단계, 그냥 현금 그 자체인 본원 통화. 이게 유동성 최상이죠.
그 다음은 현금에다가 HM에서 바로 뽑을 수 있는 요구불 예금을 더한 M1. 그리고 여기에 2년 미만 예금이나 적금처럼 약간의 절차는 필요하지만 그래도 금방 현금화할 수 있는 돈까지 합친 게 바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M2입니다. 더 나아가서 2년 이상 묶여있는 장기금융 상품까지 더하면 LF가 되고요. 우리가 M2 하는 이유는 너무 꽉 묶여있지도 않으면서 실제로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돈의 규모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통화량은요, 환율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에 원화가 엄청나게 많이 풀렸어요. 그럼 원화가 흔해지니까 당연히 원화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럼 미국 돈 1달러를 사려면 예전보다 더 많은 원화를 줘야 할 겁니다. 이게 바로 환율이 오른다는 뜻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외국인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주식에 투자해서 10% 수익을 냈는데 그 사이에 환율이 10%나 올라버렸어요. 그럼 자기나 나라 돈 달러로 바꿔갈 때 결국 남는 게 없는 거잖아요. 이걸 환차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려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리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경제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를 보는 지표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경제의 전체적인 흐름을 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마치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경제가 지금 어디쯤 와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는 나침반, 바로 경기 종합지수입니다. 이걸 보면 지금이 경기가 좋은 확장 국면인지 아니면 나빠지는 수축 국면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 경기 종합지수는요, 시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아주 직관적이에요. 미래를 알려주는 선행지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그리고 지나간 과거를 확인시켜주는 후행지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우리 같은 투자자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당연하죠. 미래를 보여주는 선행지수입니다. 하지만 현재를 정확히 알아야 미래도 예측할 수 있는 법이니까 먼저 현재를 보여주는 동행지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동행지수는 말 그대로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장들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지갑을 얼마나 여는지, 일자리는 많은지처럼 지금 당장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들을 싹 모아놓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눈여겨봐야 할 건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경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성장하잖아요. 이 장기적인 성장 추세를 싹 걷어내고 오로지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이 사이클만 순수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값이 기준선인 100 위에 있으면서 올라가면 경기가 좋은 거고 100 아래로 떨어지면 경기가 나쁘다. 이렇게 아주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움직임을 보면요. 2020년 5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깊었던 저점에서 V자 반등을 하다가 2022년 초에 정점을 찍고는 서서히 고개를 숙이기 시작해서 지금은 수축 국면을 지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주식시장은요, 현재보다는 항상 미래를 먼저 보고 움직입니다. 저명한 이코노미스트이신 김영익 교수님께서도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금융시장에서는 현재 경기는 별 의미가 없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지금 당장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앞으로 나빠질 것 같으면 주가는 먼저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경기 선행지수에 훨씬 더 집중해야 합니다. 경기 선행지수! 이건 말 그대로 미래 경제의 예고편이에요. 왜 예고편이냐? 이 지수를 구성하는 항목들을 보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가 줄어든다? 이건 앞으로 물건이 잘 팔릴 것 같으니까 생산을 늘릴 거라는 신호죠. 또 코스피 지수 자체도 선행지표예요. 주가가 오른다는 건 투자자들이 미래 경제를 좋게 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 외에도 장단기 금리차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꺾여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건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뒤에 경기가 나빠지고 주가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가 됩니다. 실제로요, 2021년 6월에 코스피가 3,300을 넘어서면서 모두가 축제 분위기였을 때 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이미 정점을 찍고 꺾이고 있었어요. 이 지표를 유심히 봤던 투자자라면 다가올 하락장에 미리 대비할 수 있었겠죠?
자, 마지막으로 경기 후행 지수는요, 말 그대로 과거 경기의 확인서 같은 겁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나서 한참 뒤에 고용이 늘어나는 것처럼 경기 변동의 결과를 사후에 확인하는 지표들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투자를 결정하기보다는 우리가 지나온 길이 경기 확장기였구나, 수축기였구나 하고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는 용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강력한 도구들을 손에 넣었습니다. GDP, 통화량, 경기 순환 지수까지요. 이제 이 툴킷을 가지고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현재 코스피 시장의 건강 상태를 정밀 진단해 볼 시간입니다. 과연 지금 시장은 과열일까요? 아니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저평가 상태일까요?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죠. 먼저 가장 기본인 펀더멘털, 즉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전체 가치, 즉 시가총액은 결국 그 나라 경제 규모와 함께 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분석 결과를 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명목 GDP 규모에 비해서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이 약 20%나 더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이걸로도 모자라서 코스피와 거의 같이 움직이는 지표인 일평균 수출 금액과 비교하면 무려 38%나 고평가된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경제가 벌어들이는 능력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멀리, 너무 빨리 달려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에이, 그래도 경제가 안 좋아도 돈의 힘으로 주가는 오른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럼 돈의 힘, 즉 유동성을 기준으로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걸 보기 위해 시가총액 나누기 M2 통화량이라는 지표를 씁니다. 시중에 풀린 돈의 힘에 비해서 주식시장의 덩치가 적정한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은 58%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무려 72%에 달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시중에 돈이 풀린 속도보다 주가가 오른 속도가 훨씬 더 빨랐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펀더멘털로 봐도 유동성으로 봐도 현재 시장은 상당한 과열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펀더멘털도 과열, 유동성도 과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주식을 다 팔고 떠나야 할까요? 그렇게 간단하면 투자가 아니겠죠. 단기적인 과열 신호를 넘어서 거시경제의 더 큰 흐름 속에서 2026년까지의 중장기적인 투자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전망부터 말씀드릴게요. 앞서 계속 봤듯이 여러 지표들이 비싸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격 부담을 좀 덜어내는, 말하자면 건전한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혹시 지난 11월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주식을 엄청나게 팔아치웠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이제 한국 시장 끝났다 이런 걱정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분석을 해보면요, 이건 한국 시장이 싫어서 떠난 구조적인 매도라기보다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증시가 단기간에 너무 빨리 오르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비중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계적으로 좀 덜어내는 리밸런싱 성격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 가격이 좀 빠지면 외국인들은 다시 돌아올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단기 조정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2, 3년의 중장기 시장을 움직일 가장 중요한 핵심 동력은 뭐가 될까요? 바로 원화 가치의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여러 지표들을 종합해보면 우리 원화 가치가 적정 수준보다 약 13% 정도나 싸게 평가받고 있어요. 저평가 상태라는 거죠. 이 말은 즉 앞으로 원화가 강세로 다시 말해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환율이 떨어질 것 같으면 지금 한국 주식을 사뒀다가 나중에 환율이 떨어졌을 때, 원화가 비싸졌을 때 팔아서 달러로 바꿔가면 주가 상승분 외에 환차익이라는 보너스 수익까지 얻게 되거든요. 역사적으로도 달러가 약세였던 시기에는 항상 코스피가 미국 증시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단기 조정이 마무리된 후에는 바로 이 원화 강세가 외국인 자금을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겁니다. 자,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략이 명확하게 갈립니다. 먼저 지금처럼 조정 가능성이 있을 때 유망한 업종은 바로 통신 서비스입니다. 왜냐하면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싸고 연 5%에 달하는 높은 배당을 주거든요.
주가가 좀 빠져도 배당으로 버틸 수 있는 훌륭한 방어주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지금 주가가 기업 가치에 거의 근접한 딱 적정 수준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좀 조심해야 할 업종은 반도체와 조선입니다. 최근 실적에 비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영역에 들어왔어요. 특히 증권사 리포트에서 전망이 좋다는 말은 주가가 한참 오른 뒤에 나오는 후행적인 경향이 있으니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석유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기 민감 업종은 내년에도 실적이 크게 좋아지기 어려워 보여서 당분간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할 수는 없겠죠. 미래로 가는 길에는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복병, 즉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이 투자 청사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리스크들은 무엇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주시해야 할 핵심 리스크,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금리가 거의 0에 가까운 일본 엔화를 싼값에 빌려서 한국처럼 금리가 높은 나라의 자산에 투자해왔어요. 만약에 일본이 갑자기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이 빌렸던 엔화를 갚기 위해서 전 세계에 투자했던 자산들을 급하게 팔아치우겠죠. 이렇게 되면 글로벌 유동성이 갑자기 말라붙으면서 우리 같은 신흥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생각보다 심각한 글로벌 경기 둔화입니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더 나빠지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는 직접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미국 AI 관련주의 조정 가능성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거의 AI가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버블이 끼었다는 분석이 많거든요. 만약 이 거품이 꺼지면서 큰 폭의 조정이 온다면 전 세계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우리 코스피에도 찬바람이 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길었던 분석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코스피는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에 비해서는 비싸다는 부담감, 하지만 동시에 시중에 풀린 어마어마한 돈의 힘, 이 두 가지 힘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아주 복합적인 국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요, 지수가 막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는 조금 내려놓고 혹시 모를 조정에 대비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현 시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2단계 투자 전략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단계, 안정성 확보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는 아까 말씀드린 통신주처럼 저평가된 고배당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의 방어력을 단단히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 성장성 편입입니다. 이후에 시장 조정이 충분히 마무리되고 우리가 중장기적인 기회라고 봤던 원화와 강세 같은 긍정적인 신호가 뚜렷해질 때 그때 가서 반도체 같은 성장주 비중을 서서히 늘려나가는 전략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투자는요, 매일매일의 뉴스에 따라 일일비하며 단기적인 파도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라는 거대한 조류의 방향을 읽고 그 위에 올라타는 긴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여러 경제 지표들이 여러분의 투자 항해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머니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